안녕하십니까, 김영입니다. 자, 이제 에너지 자원 쪽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에너지 자원 학에는 이제 지질과학에 대한 그 이론을 조금 알아야 될 거고, 우리 학생도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왜냐하면 지질 쪽에서 이제 모든 에너지 자원이 나오기 때문에 저거 해놨고, 다음 비전통 에너지 자원, 다음 그 중에서도 이제 셰일가스, 다음에 셰일가스 환경 용량, 그리고 저 요즘 불타는 얼음이라고 말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게 환경 영향, 그리고 이렇게 맺는 말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자원. 에너지 자원은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화석 에너지 자원 하면은 지금 우리 전통적으로 쓰는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게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거고, 다음 저것이 이제 고갈되면 다음에 나와야 될 에너지 자원이 바로 비전통 에너지 자원인데, 그게 바로 셰일가스. 지금 이미 개발해서 성공한 거고, 다음에 오일샌드라든지 CBM, 콜베드, 메탄 이런 거 있고, 다음 가스 하이드레이트, 불타는 얼음, 다음 셰일 오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비전통 에너지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은 이제 태양광, 여러분 잘 아는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뭐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다음 원자력에도 이제 핵분열하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원자력 에너지 있고, 핵융합, 또 소위 말하는 인공태양 저기 한번 제가 가봤는데 저 언제면 상업화됩니까 했더니 한 30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을 만드는데 1억 이상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쨌거나 저 핵융합도 우리나라가 제일 선두라 그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에너지 자원을 쓴 노원의 총 발전량 중에 대부분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대부분에, 그 외에 이제 원자력, 수력, 그다음 지열 뭐 이런 것이 있고, 풍력, 태양광 같은 게인데, 아직은 역시 석유, 석탄, 가스 이것이 지금 주중을 이루고 있다. 저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저거를 많이 줄이고, 저걸 쓰더라도 그 저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많이 그런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는 보면 이제 수소 에너지, 연료전지, 그다음에 뭐 석탄, 에코가스, 그리고 이제 재생 에너지는 바이오, 지열, 폐기물, 풍력, 태양광, 태양열, 수력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야겠죠. 많이 가야겠는데, 결국은 경제성 문제하고 이제 관련되겠습니다. 자, 이 바이오 에너지는 우리하고 이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전분작물이라든 섬유, 다음에 유기성 폐기물 같은 거 우리하고 이제 관련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요. 다음에 연료전지도 이제 이건 상식적으로 이거는 저 분야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연료전지는 내부 전해질에 구분되는데, 각 연료전지는 근본적으로 같은 원리에서 작동하지만은 서로 다른 점은 연료의 종류, 그리고 운전 온도, 촉매와 전내질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자원, 거기는 지질 과학에 대해서 잠깐 상식적으로 알아야 좋을 것 같아요. 지구는 5개권이 있습니다. 지구를 싸고 있는 저 외계권, 다음 기권, 다음 직권, 다음에 습권, 다음에 생물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주로 그 암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 학문이 되겠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쫙 있는데, 이거 옛날에는 이런 분야들이 없었어요. 근데 점점 많은 이제 분야들이 나오는데, 특히 뭐 GIS 같은 것, RS, 리모트 센싱, 지오로지컬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거 두 가지 융합해갖고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으면 그 사진을 많이 축적해갖고 자원을 탐사한다든지 이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이 와 있기 때문에 지구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우리 학생 혹시 지구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구 나이는 이제 46억 년인데, 지구 나이는 46억 년인데, 내가 항상 그걸 이야기합니다. 지구 나이 46억 년인데, 그 지구를 싸우는 게 지각이잖아요. 지각은 해양 지각이 있고 대륙 지각이 있고, 지각 밑으로 가면은 멘틀축이잖아요. 멘틀축에 이제 돌이 천도 이상 녹아 있는 그 마그마가 있고, 그 밑으로 가면 외핵 내핵이 있는데, 지구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냐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리 학생. 그러니까 그거를 안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거는 어떻게 외우냐면, 아까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죠. 46 숫자를 싹 바꾸면 어떻게 돼? 육사가 돼. 육군사관학교도 육사인데, 거기 공덕에 붙이고 킬로미터 붙이면 6,400km.
그게 바로 지구 반지름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가르쳐 줍니다. 그 지구 나이하고 지구 중심까지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예. 그리고 광물과 암석. 이거는 이제 한 가지만 알고 가면 되는데 저 밑에 그림 뭐 다 무시하고 암석과 광물이 지금 어떻게 다르냐. 암석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산 외에도 있는 뭐 우리 주위에 있는 돌이 바로 암석이에요. 암석. 그 암석을 보면은 여러 가지 광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석영장석, 문모 이런 거 있고 그 돌 속에 금이 많이 있으면 이제 금광석으로 개발되는 거고 어떤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으면 다이아몬드 광석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돌 속에 또 어떤 석유 같은 게 부존되어 있으면 석유로 개발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광물이 집합체가 암석이다 이거예요. 광물이 집합체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질학이 아주 기본이 되는 이 지사학이 5대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첫째 첫 번째 법칙이 동일 과정의 법칙. 동일 과정의 법칙은 뭐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도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지진, 화산 일어났죠? 그러면 지금도 일어난다 이런 법칙이에요. 다음 누중의 법칙. 누중의 법칙은 뭐냐면 밑에 이렇게 층이 축축 쌓이는데 어떤 지층이 있는데 밑에 놈이 항상 오래된 놈이다.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누중의 법칙. 다음에 동물문 천의 법칙. 아까 지구 나이가 46억년인데 38억 년에 잔세포 생물이라고 점점 나왔는데 그 동식물이 많이 살기 시작한 거는 고생대부터 많이 고생대. 어쨌거나 지구 46억 년을 크게 나누면 생물이 살던 시대, 생물이 살던 시대, 안 살던 시대, 살던 시대 이렇게 나누거든요. 생물이 살기 시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성캄브리아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생물이 살기 시작하는 시대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대별로 보면 그 동물이 조금씩 바뀌어. 자, 그러면 고생대 보면은 이 방추축이라든지 갑주어, 필석, 삼엽축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중생대 들어가니까 이 공룡이 나타난다. 공룡. 그래서 중생대를 우리가 파충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생대는 이제 젖 먹는 동물들이 나타나는 그런 거. 신생대는 우리가 포유류 시대 뭐 이렇게 대충 이런 거 가지고 나누는 거. 이거하고 또 암석 시대 구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정합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은 뭐냐면 이 땅은 항상 용기 침강을 계속 해왔어요.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또 산이 되고 쉬운 것이 에베레스트 산이 지금 옛날 바다이잖아요. 그 속에는 바다에 나오는 그 화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항상 융기된 부분은 항상 또 깎여. 풍화침식에서 깎이고 낮아지고 그 낮아진 다음에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깎인 다음에 이게 깎이면서 낮아지면 위에 다른 표적물이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거 딱 붙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사이에 밑에 층과 위에 층과는 시간적으로 몇 천만 년, 몇 억 년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정합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관입의 법칙. 아까 지각 밑에 멘틀에 마그마가 있다 그랬죠. 마그마는 항상 이제 이 지각을 뚫고 올라오는데 지각을 항상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층을 따라서 뚫고 들어가기도 그래요. 이제 마그마에서 만들어진 암석이 뭐라 그럽니까? 자,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면은 힘이 없는 놈은 위까지 못 올라와. 아예 땅속에서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대표적인 게 화강암. 또 어떤 놈은 힘이 있어갖고 위로 올라와서 흘러서 되는 놈이 있어. 그런 건 이제 유은암, 현무암. 또 어떤 놈은 너무 힘이 있어 그냥 각종 가스, 수증기, 다음 화산탄 이런 게 동시적으로 하늘까지 높이 올라가고 먼데 가서 막 쌓이거든. 시멘트처럼 쌓여갖고 시멘트화가 되는데 그건 이제 대표적인 게 응양 이런 식으로 마그마에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그래요. 화성암. 비전통 에너지라는 것은 기존의 생산 방식과 다른 방법을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셰일가스 비중이 가스하게 그 다음으로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쓰는 거 컨벤셔널 에너지는 요 위에 한 것은 여기 되겠습니다. 아주 얼마 안 돼요. 석유, 석탄, 가스가 되는데 이보다 밑으로 갈수록 내장량은 점점 많아지는 거 개발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타이트 가스 샌드라든지 콜웨드 메탄 아니 셰일가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셰일가스하고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장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는데 문제는 개발하기가 어렵고 내장량은 많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셰일은 그 태저감의 일종이죠. 태저감의 일종. 그 태저감의 가장 입자가 적은 게 알갱이같이 가장 적은 거로 된 거 우리가 이암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입자가 적은 게 셰일이라고 해요. 셰일. 그 다음에 입자가 좀 굵은 거는 이제 사암, 그 다음 여감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셰일은 태저감의 한 55%를 차지해요. 태저감. 그러니까 그 태저감은 퇴적분지가 전 세계에 다 분포가 돼 있어요. 러시아, 뭐 호주, 남아연방 없는 데가 없죠. 퇴적분지가. 퇴적분지 중에서도 태저감이 이제 55%를 차지하고, 그 태저감의 입자지름이 16분의 1에서부터 256mm 그 미사 실트가 거기에 형성된 남성으로 이 성축면에 방위성이 있어. 성축면이고, 다음 참고로 입자지름이 256분의 1 이걸 갖다 크레이 그 보령 머드 축제 같은 데 보면 그게 바로 그게 그 크레이라는 크레이, 그게 굳어지면 그게 이암이 되는 거고, 다음 샌드, 이거 모래는 16분의 1에서 3mm까지 크기를 갖다가 샌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갈, 이건 3mm 이상 된 거고, 그 셰일은 함유물질에 따라 갖고 뭐 오일 셰일이다, 탄질 셰일, 뭐 석회질 셰일, 규질 셰일, 뭐 응해질 셰일, 여러 셰일로 나누고 있는데요. 탄절에 가면 그 탄절 셰일이 상당히 많아요. 탄절 셰일 많이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셰일이 조건으로는 이 유기물이 많이 들었어요. 유기물이 0.5에서 25%는 함유되어야 개발이 된다 이런 이야기.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여기 이 셰일인데, 셰일 층에 보면 이런 화석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화석. 마그마에서 만들어진 화성암이 대장이고, 두 번째 대장이 이제 아까 퇴저감이라고 했다가 퇴저감은 뭐 여감삼, 이렇게 셰일, 석회암, 암염, 석탄, 응염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다 퇴저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셰일가스 현황을 보면 이 매장량이 이 상당히 아까 그 삼각형에서 보다시피 매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셰일이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생산이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 2000년 이후에 셰일가스 생산은 미국에 이어 캐나다로 이제 확장되고 있으며, 이외에 중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이제 상당히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앞으로 차세대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이미 생산이 많이 되고 있죠. 미국에서는 셰일가스의 화학적 조성은 메탄, 그다음에 에탄, 콘덴세이트, 그다음에 탄산가스 이런 거 전통가스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이제 돼 있고, 미국의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 생산에서 셰일가스 비중이 2009년 14%에서 2035년은 4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습니다. 자, 가스 생산 현황을 잠깐 보면은 이 가스 미국이 지금 뭐니도 제1위고, 러시아, 이란, 캐나다, 카타르, 중국, 노르웨이,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이런 수로 지금 가스가 지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셰일가스 개발해서 이제 성공했거든요. 미국에서 셰일가스 개발해서 이제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난 시대가 있대요. 이때가 일어났는데 보면 유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셰일가스가 이제 개발 성공하니까 이 유가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심지어는 선물 시장에서는 마이너스까지 가격이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되다가, 요즘에는 이제 또 전쟁 때문에 이게 많이 되는데, 셰일가스는 유가가 한 60불 정도 되면 수지가 맞는다 그래요. 60불 이하로 떨어지면 또 수지가 안 맞고, 그래갖고 이 유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갑자기 막 떨어지고는 중동하고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하고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셰일가스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니까 한 번 더 떨어지게 해서 셰일가스 업체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중동에서 정책적으로 유가를 막 떨어뜨렸어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입하는 가스가 셰일가스를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셰일가스 개발 현황을 보면은 미국이 이제 80년대부터 상업적 생산이 됐고, 미국 가스 생산량이 한 14%를 차지하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다음에 지금 셰일가스 시추하는데 이제 헝가리, 폴란드, 독일, 영국 이런 데가 많이 하고 있고, 개발은 이제 폴란드 같은데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고, 조사는 중국 2004년부터 많이 이제 셰일가스 개발하는데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기술이 없어요. 이제 셰일가스 개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흑성 시추하고 수압가스, 그리고 이수라고 있어요. 머드워터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를 왕창 사가지고 거기서 기술을 빼서 자국 내 가스를 개발한다 이런 말이 있고, 프랑스도 이제 이
탐사를 지금 개시하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는 지역별 지질 조건이 차에 따라서 채굴 기술 이런 장애가 많이 있고 대규모의 그 수자원 소비, 화학약품 사용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 수송과 저장에 필요한 기관 시설이 부족 등 많은 장애가 지금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이제 인도라든지 호주, 남아공, 스웨덴,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최근 셰일가스 개발에 힘입어갖고 타이트 오일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셰일가스 개발할 때는 우선 이제 지질 탐사를 사이즈믹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지질 탐사도 요즘에는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이 이제 많이 도입되고 있죠. 초음파, 그다음 3D 지질 구조 파악하고 셰일 주인도 깊이라도 두께 이런 걸 많이 측정해서 평가, 환경 영향 이런 걸 다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패드는 이제 시추 장비를 넣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수 에이크 정도가 이제 필요할 것 같고, 다음 수직 시추라는 거는 이제 밑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우물 파고듯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계로 파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잘하는데 문제는 수평 시추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수직 시추할 때 이제 대수층 도달 시 시추 드릴을 제거하고 캐싱 작업. 저거는 뭐냐면 캐싱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관 파고 들어가면 그 사이에 벽을 안전하기 위해서 캐싱 박아주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작업이 되고 다음은 시멘트를 뚫고 다음 셰일가스는 일반적으로 1000 내지 12,000피트 지하에 이제 포장이 되어 있고 또 암편코어 형성 및 이런 게 물리검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암편이라고 해서 파고 막 들어가면 암석 쪼가리가 막 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물 집어넣으면서 이제 계속 돌리니까 하고 이제 그 나온 걸 갖다 분석하는 걸 우리가 코어 분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평 시추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이제 기술인데 셰일층에서 커브를 형성하고 파이프를 수평으로 시추하는 건데 수평 지형 끝까지 도달 시 시추들을 제거하고 케이싱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직으로는 계속 내려갈 수 있는데 니은자로 이거는 파고 들어가는 기술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제 개발한 거예요. 수평 시추. 저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허리젠탈 드릴링 이걸 이제 성공했고 두 번째 성공이 뭐냐면 수압파세예요. 하이드로릭 프랙처인데 이거는 이제 수평 파이프에 콘크리트 이제 구멍을 형성해갖고 모래라든지 황물질 이런 거 섞인 물을 고압으로 주입해갖고 셰일층을 갖다가 파쇄하는 거예요. 압력을 엄청나게 줘갖고 쏘면은 셰일층이 피션 많이 금이 가면서 그 속에 있는 가스가 이제 모아져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랙이 생기는데 크랙은 파이프로부터 약 1,000피트까지 형성되는데 한 3에서 10일 정도 소요되고 완료 시 물을 시추정 밖으로 회수하여 재사용 또는 수처리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하면 시추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걸 다시 니은자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다시 니은자 된 부분에서 2kg 이제 500m 정도 이런 군데군데 파쇄를 시키는 거예요. 수압 파쇄를 시키면 그 속에는 셰일층이 금이 가면서 그 속에는 셰일가스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생산 판매 이런 거 예측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천연가스 생산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탐사, 다음은 시추, 다음에 생산, 운송, 저장, 판매 이러고 다음 수직 시추 시 지층 상태에 따라 지하수 용출이나 이수가 급격되는 경우가 있다. 수직 시추는 셰일층까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위에 또 지하수층이 있어요. 지하수층이 있는데 그 지하수층을 잘 통과해야지 그거 잘못 통과하면 이제 가스가 올라오다가 새가지고 지하수를 막 오염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셰일층 밑에 위에 이제 지하수층이 있다. 이런 것이 또 중요하고요. 이거 그림으로 이게 아까 이거 패드거든요. 패드. 이제 위에 있는 개발 패드고 여기서 이제 시추를 수직으로 쭉 내려가지고 이 셰일층까지 도달하게 되면 다시 수평으로 이렇게 이제 시추를 해서 군데군데마다 이런데 이제 수압 파쇄를 하는 거예요. 수압 파쇄를 하게 되면 이 사이에 있는 그 셰일층이 이제 부서지면서 이 속에 있는 가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포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쇄가 되는 거예요. 자, 수평 시추 기술 개발이 가스 시장의 판도를 바꾼 대표적인 사례죠. 지금 최근 수평정 시추와 수압 파쇄 기법이 동시에 적용이 되고 수평정 시추공은 길이 1 내지 2m에 한 4개 내지 15개의 지점에서
수압 파쇄를 수행하여 가지고 가스 횟수율을 갖다가 크게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비트라고 그러는데 땅 파고 들어갈 때 이게 앞에 이런 비트도 있어요. 이거. 다이아몬드 비트도 있고 아주 텅스텐 비트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비트가 있어요. 수압 파쇄는 500 내지 100m 기압이 수압으로 쉐일층이 균열을 강제로 만들어 투하율을 최대한 70배까지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압 파쇄 공정에 1공당 물 1만 톤, 모래 700톤 및 화학물질 사용 이렇게 되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럼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저수지가 고갈될 정도가 되고 심지어는 먹는 물도 아주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래도 같이 쓰는데 이건 이수하고 같이 써요. 같이 써야 이제 이런 프랙처 이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서 이게 다시 오므라들지 못하게 이게 딱 벌려둔 상태로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모래를 쓰는데 이거하고 또 이제 화학물질 이 화학물질이 여러 가지 쓰는데 저기에는 지금 이 업체들이 오픈을 안 하고 자기들 노하우가 있다 이거든. 그래서 국가에서는 좀 오픈해라 뭐 이런 행정명령도 내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화학물질 사용하고 이제 모래 쓰는 거는 그걸 우리가 이수라고 합니다. 이수. 끈적끈적한 이제 이수인데 그거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개발기사는 시추이수라고 그러는데 목적은 이제 공벽 파고 들어갈 때 공벽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모래 같은 것만 할 때 이런 거, 단 파이프 내 이제 스케일 방지, 녹쓰는 것도 방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시추이수라는 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시추 길을 한번 끌고 다녀봤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지하수가 뭐 밖으로 나오는 때만은 비중제 바라이트라든지 이런 거 몇 가지만 쓰는데 이 친구들은 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화학약품 쓰는 종류가 많은데 이게 바로 이수가 되겠습니다. 이수. 이런 거 제조하는 것도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요. 이 이수 제조에. 자, 환경 영향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수질오염에 보면은 이제 우리 실제 먹는 물에 상당히 오염될 수가 있고, 다음에 이수 제조 및 저장 이런 시추약 할 때 수압파쇄 재처리 과정에서 지표에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지하수에 물을 이렇게 쓰는데 거기서 이제 불 붙을 정도로 아주 오염이 심한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수자원 부족.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물은 수자원이 부족이 될 수가 있죠. 사용수의 한 30 내지 70%가 땅속에 남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수자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수압파쇄 용액 첨가제에 보면 이런 이 독성물질, 발암 유발하는 그런 화학약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작업자가 보면은 손이 이렇게 피부 위험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되고 생태계도 상당히 훼손된다 그래요. 야생의 동식물도 많이 감소가 되고 토지 살림해산이 많이 돼야 되니까 도로 및 시추정 패드를 설치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기오염, 시추시 유해한 휘발성 유기물 화합물 유출과 가스 생산 시에 메탄이 한 8% 정도 대기로 방출된다고 합니다. 방출돼갖고 천연가스나 석탄, 석유 생산보다 온실 효과가 아주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래요. 그래갖고 미국의 이제 환경론자들은 셰일가스 개발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막 데모하고 지금 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다도 셰일가스 수입하지 말라고 지금 막 그렇게 압력을 하고 그런데 지금 당장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저런 거 저감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가스가 메탄 같은 게 밖으로 새지 않게 저감하는 그런 기술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지진 유발설도 있다 그래요. 수압파쇄를 하게 되면은 텍사스 같은 데에서는 142년 만에 진도 3.3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진 유발설이 옛날 포항에서도 수압파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게 그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왔죠, 이제. 이거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소음 및 먼지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교통 혼잡, 도로에선 시추정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다음 이제 국가적 각 주에서 이런 환경량을 억제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뉴저지 같은 데는 수압파쇄 공정 금지 법안을 갖다 상정하고 펜실베니아 같은 데는 셰일가스 개발업체에 로컬 임팩트 피를 부과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고 다음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셰일 개발 사업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 그런 걸 마련해서 수압파쇄 공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지 사령이 하달될 정도고 텍사스 및
와이오밍 주 같은 데는 첨부 항물질에 대한 세부 내역을 공개해라 이거지. 의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을 갖다가 상정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셰일가스 개발에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IAEA도 회원국 정부의 비전통 가스 개발 기술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발표할 예정이고, 미 환경보호국에서도 수압가스 공정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더 강화하고 있고, 프랑스도 연구 목적의 수압가스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셰일가스 개발하는데 상당히 이제 앞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지만은 그 환경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상당히 관건이 됐고, 그또 환경론자들이 저런 셰일가스를 개발하지 말라 그래도 일단 배고프니까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생산해서 우리나라까지 수입하고, 지금 러브 전쟁 때문에 앞으로 또 생산량이 많이 좀 늘리고 있어요. 지금.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스 하이드레이트인데, 가스 하이드레이트. 저건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불타는 얼음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얼음처럼 생긴 nom이 불 붙이면 불 붙어요. 저거는 물 분자 사이에 메탄가스가 촘촘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거 녹으면서 164배로 커져요. 그러니까 불 붙이면 이렇게 불 붙는데, 저거를 개발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발전도 되고 밥 해 먹을 수도 있고 아주 유용한 자원이겠습니다. 근데 저거는 아주 동토지, 추운 지역, 러시아 동토 지역에 있지만 대부분은 바다 밑에 인도양, 태평양, 그리고 우리 울릉분지, 독도 부근 울릉분지에 저런 게 지금 많이 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불탄 얼음, 메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도 하며, 매정량은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1000년 이상 쓸 수 있어요. 1000년 이상.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어있는데, 문제는 저걸 이제 상업적으로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를 갖다 대체할 미래 에너지원이 되고, 동토 지역, 전 세계 신매 미고결 세력 중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온, 저온 상태의 물 분자 공급에 가스 분자가 포획된 상태로 드라이 아이스와 유사하며, 메탄 하이드레이트 1리터에 천연가스 약 200리터 압축. 저는 아까 164배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200리터 압축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험 생산이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자원연구원은 지금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단이 있어요. 사업단에서 좀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게 이제는 상업적으로 어떻게 이제 생산이 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독도 부근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수입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요. 그래서 태평양, 인도양, 일본 같은 데는 아주 목숨을 걸 정도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을 하는데, 인도하고 또 인도, 일본 이런 데는 상당히 열중해서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량 보면 세계 부존량 약 250조 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안정적으로 채굴한 성공한 적이 있어요. 지금 물론 저건 상업적인 건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채굴한 성공했고, 독도 부근의 부존량은 수심약 1,500m 정도, 약 6조 톤, 국내 소비량이 약 30배, 이 정도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보면 전 세계 가스 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을 보면 석탄은 이 정도고, 오일은 얼마 안 돼요. 오일 가스는 지금 현재 매장인데,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보면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생산하는 방법을 보면은 열수주의법이 있어요. 열수주의법. 이거는 이제 바다 밑에가 이제 온도가 차갑잖아요. 영도 영하 1도 막 이런 차갑고, 압력은 높은데 그 환경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열수를 주입하면 되는데, 열처리법은 증기 또는 열수를 주입해 가스 하이드레이트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는 저리축에 온도를 올려 하이드레이트를 갖다 해리시켜 가스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인접한 프리캐스,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없을 때 고려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환경을 바꾼다, 한마디로 환경을 바꿔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열수주의법. 다음에는 강화법도 있어요. 온도가 거기 바다 밑에는 압력이 굉장히 높으니까 압력을 낮춰주자 이거지. 그거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인접한 자유가스 중에 시추공을 삽입하고 가스층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방법, 혹은 그 밑에 있는 지하수층이 있으면 지하수를 뽑아버리면 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쓰게 되면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이 하이드레이트가 이제 해리가 되어가고 CH4 가스가 이제 올라온다 이거냐. 그걸
하는 방법이 이제 가마법이고, 다음에 또 치환법이라는 게 치환법. 치환법은 물 분자는 메탄가스보다 CO2 가스를 상당히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갖다 분리하고 이거 액체로 저장된 거를 이 뭐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이 배에 싣고 갖고 시추정에 이산화탄소를 갖다 주입하게 되면은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치환되면서 CO2 가스하고 결합되고 메탄 가스는 이제 밖으로 나오는 이런 이제 공격이 되는데, 이런 방법들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겠죠. 이제 여러 가지 방법,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하고 이제 결합이 돼서 아주 좋은 방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러 가지를 또 결합해서 이 나오게 되면 상업 생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는 이제 해외 쪽으로도 많이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런 이제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환경 영향을 보면은 대기 중에 방출 시 이산화탄소의 약 20배 온실 효과가 있다 그래요. 이제 메탄가스가 20배 온실 효과. 다음에 그 개발할 때 해양 오염이 상당히 심하고, 다음 지반 침하 개발하게 되면 그 밑에 지반이 해저가 동락이 되고, 또 지질 재해가 오고, 해수면 몇 지각 변동, 구조물 폭발, 광케이블 손상되고 이런 환경 영향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가스 하이드레이트하고 셰일가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 더 지금 말씀드릴 거는 UCG라고 있어요. UCG, 언더그라운드 콜 가스피케이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 저번에 중앙과학관에서 전시물을 보면서 한번 또 만들어라. 작년에 한번 만든 것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이 맨드말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첫째, 국내외 에너지. 그러니까 국내외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 해양이 중에 해양, 지금 앞으로는 해양의 정밀 지질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이 바다에서 석유 쏟아지지 말란 법이 없어요. 앞으로는 그 석유가 많이 펑펑 쏟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쪽 우리나라 경계선 부근에 중국에서 지금 석유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석유라는 것은 한 줄기처럼,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석유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바다 전략 개발해야 되고, 또 해외 쪽으로도 이제 많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제 해외로 나가야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인력 양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정책 지원이 또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자원 탐사 개발에 4차 산업 융합 기술,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앞으로는 거기는 이제 불모지 자원 탐사 개발에 여기 상당히 앞으로는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다음 CCUS, 이거는 카본 캡처 유세지 스토리지 하는 탄소 저장 이용 다음에 저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포집해가지고 이용하는 저런 기술이 지금 요즘 상당히 뜨고 있는데, 저런 거를 갖다가 포함해갖고 아까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에너지 기술 개발. 우리는 셰일가스나고 가스하이드도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환경오염, 이걸 저감시키는 기술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탄소중력. 2050년에는 탄소중력을 고려한 이 적정 에너지 믹스가 상당히 필요하다. 에너지 믹스라면 뭐 석탄만 100% 쓰는 것도 아니고, 원자력이 좋다고 해서 원자력만 100%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원자력, 석유, 가스,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걸 다 믹스시켜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적정하게 배합이 잘 된 그것이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그런 게 이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